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동양문명사를 가르치고 있는 조창현입니다. 오늘은 수당제국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당 3채, 죄송합니다. 당 3채이고요. 이것은 사실상 도자기에다 유약을 발라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당나라 시기부터 이 사실상 도자기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비단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더 비싼 물품이 도자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서양에서 동양으로 오는 것은 모직물이나 견직물이나 모피나 이런 류가 되고요. 이제 당나라에서 수출하는 것은 종이, 비단, 도자기가 됩니다. 이 사실상 그 시대에 가장 고부가가치 상품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 욕조가 상당했던 것이었고 그것이 훗날 아편 전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너무 옆으로 갔네요. 자, 오늘 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개요를 전반적으로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수의 재통일에 우리가 보통 수나라라고 하죠. 수의 재통일이라는 것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는 대운하와 고구려 원정 실패로 인해 한 36년간 단기간에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건국하게 되는 것이 당이고요. 당 태종이 정관의 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체제를 왕조 체제의 핵심 요소들을 전부 갖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강의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울 학습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수의 재통일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중국이 통일 왕조를 이룬 게 진과 한이 있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360여 년 만에 한의 몰락 이후 360여 년 만에 이제 수가 다시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일이 가지는 중국사의 의미 무엇일까요? 바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울러서 대운하 건설에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림자만 볼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대운하 건설에 빛만 볼 것도 아니죠. 빛과 그림자를 모두 보았을 때 전체적인 평가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것에 너무 장점만 본다거나 또 너무 지나친 단점만 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이 고구려 원정 실패로 인한 수의 몰락. 이제 고구려 원정이 실패한 이후 수는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기를 든 것만 해도 300개가 넘어요. 300명 이상의 호족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서게 되죠.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고 당이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문화권이 형성되게 되죠. 거기까지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나라의 재통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한이 몰락한 이후부터 장장 360여 년간의 분열을 끝내고 360여 년간의 분열이었죠. 어떻게 보면 대혼란이고 호족들이 군웅활거를 하던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분열을 끝내고 중국이 재통일되게 되었습니다. 수나라를 세우고 중국을 재통일했던 최초로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에 비견될 수 있는 중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인물입니다. 이리 누구일까요? 그래요. 수문제 양견이라고 합니다. 이 수문제 양견이 최초로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에 빙결될 수 있는 중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인물이죠. 그 이유는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견이라는 호족은 북조의 서위에서 태어난 한인이었어요. 아버지 양충은 독고신과 함께 우문각이 쿠데타를 통해 선비적 정권인 북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되죠. 양견은 유명한 무천진 군벌의 유력 가문 출신으로 스스로도 훌륭한 무장이기도 했습니다. 북주 선제 시기에 화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던 어디를 공격하여 북중국을 통일하게 되죠. 이 나라 이름은 북제라고 합니다. 북쪽의 제나라라. 그래서 북제라고 하지요. 정제 섭정 시기에 에는 우문시 5왕들의 도전을 제압하고 581년에 수나라를 건국한 후 통일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형주의 후량을 복속하고 589년에는 남조의 마지막 남은 왕조였던 진왕조마저 멸망시킴으로써 마침내 남북조를 통합하는 통일제국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해낸 사람이 바로 이 문제 양견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통일의 힘으로 발휘되었던 백성들의 측정할 수 없는 열기를 토대로 정치에 힘써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내게 되죠. 특히 당 제국의 기초가 되고 후대의 모범이 되며 동아시아 각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각종 제도들은 바로 수문제가 이래 각 제도를 수렴하고 정비해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자, 일이 무엇일까요? 북조 여러 나라의 제도들 중에서 그래도 쓸만한 것들을 추려내고 비교하고 검증을 한 뒤에 좋은 것만 가려서 썼던 것이죠. 자, 2와 2에 기초한 3 그리고 4의 세제 문벌에 의한 구품 간인법을 대신하여 중소지주층의 관계 진출의 길을 연 5번 삼성 6부의 중앙관제 등이 바로 수문제 시기에 안착된 제도들입니다. 사실상
이 고대 국가의 기본적인 체제를 문제가 완성했다고 볼 수가 있죠. 당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그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2번은 무엇일까요? 예, 바로 균전제입니다. 백성들에게 땅을 국가가 직접 필요한 만큼 균등하게 나누어 준 것이죠. 다시 말하면 호족들이 지배하던 국가 체제를 이제 국가가 직접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그 대가로 세금과 또 아울러서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사실상 체제를 안정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균전제와 이에 기초한 사실상 부병제 2번, 3번은 부병제가 되죠. 땅을 국가로부터 하사받은 백성들은 16세부터 군인으로 차출이 돼서 군대에 가고 또 평화시에는 또 자기 농토를 돌보고 전쟁이 일어나면 직접 또 참전을 하는 그런 부병제 그리고 또 둔전제라는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세금으로 조용조를 내게 됩니다. 조용조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죠. 다시 말하면 균전제와 이에 기초한 부병제 그리고 조용조의 세제 문벌에 의한 구품간이법을 대신하여 중소지주층의 관계 진출의 길을 연 바로 과거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 수문제입니다. 아울러서 삼성육부의 중앙간제도 수문제가 완성이 됐죠. 주, 군, 현의 지방행정조직이 간소화되어 주현제로 정착하게 되었고 인보제를 실시하여 백성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에서 생업을 위한 필요 자금과 뭐 그런 거를 나누어 주고 이제 세금을 내라. 그리고 군대 갔다 와라. 뭐 그런다면 뭐 갈 의사가 있죠. 지금이라도 저도 갈 것 같아요. 안 받아줘서 문제지. 제가 너무 또 이상한 소리를 했네요. 여하튼 다시 말하면 호족의 지배에 의해서 국가에 세금을 낼 수 없었던 거의 노비 신분과 같았던 사람들에게 이제 땅을 나누어주고 자장농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국가에 충성을 바칠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안정된 체제로 보이죠. 그는 개혁에 반대하는 문벌귀족들, 다시 말하면 호족들의 저항을 물리치고 다시 강력한 일본 국가체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요. 진시 황제 때부터 계속 얘기되어지고 있는 바로 중앙 집권적인 국가체제를 확립하게 되죠. 각지에 국가의 통치력이 미치고 이에 풍부한 경제력이 확보됨에 따라 자, 2번은 무엇일까요? 예, 바로 강남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남 개발 그러면
1970년대, 80년대, 70년대죠. 그 서울 강남 개발이 있었죠. 뭐 저는 그때 하도 어렸을 때라서 뭐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유행한 말이 뭐 복부인이다. 뭐 신문을 보면 복부인이 어떻게 됐다. 뭐 그런 기사들을 봤던 기억이 나네요. 집집마다 신문들이 배달이 왔었죠. 그래서 그때는 또 웬 한문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신문에. 그래서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뭐 읽을 게 없으니까 뭐 신문을 읽었는데 순 한자가 거의 절반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특히 뭐 그 논설인가요? 그거를 읽으라고 학교에서 숙제를 많이 내는데 손 한문들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못 읽었던 그런 기억도 있네요. 강남 얘기를 하니까 이게 또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죠. 땅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강남은 뭐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 각지의 국가의 통치력이 미치고 강남의 풍부한 경제력이 확보됨에 따라 국가 재정은 넉넉해졌습니다. 통일 후 17년이 지나자 수의 호적지장에 등재된 호구 수가 400만 호에서 무려 900만 호로 불어났던 것이죠. 수도 장안의 창고에는 조정이 5, 60년은 좋게 사용할 만한 곡물과 피륙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라는 사람은요, 반찬 하나뿐인 식사를 하기도 하고 자신을 모독한 사람도 법조문에 규정 이상으로 처벌하지 않는 등 사치를 금하고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으며 따로 후궁을 두지 않고 독고 황후아이의 사이에서만 5아이를 두었다고 합니다. 검사하는 왕이었죠. 검사하는 왕이었어요. 자, 다음으로 수양제의 경제적 통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생경하죠? 경제적 통일하고 수양제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지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실 텐데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왜 경제적 통일을 이룬 수양제라고 표현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죠. 수양제, 양광은 문제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용모와 재능으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거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13세에 이미 진왕에 봉해지게 됩니다. 앞서서 수 문제가 진을 남조에 있던 진을 병합함으로써 사실상 통일을 이루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바로 그 진나라를 치는데 이 수양제가 지대한 공헌을 미치죠. 그 보답으로 진왕에 봉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형 양용을 죽이고 황위에 올랐죠. 일설에는 문제도 그의 손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얘기는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검증이 안 된 얘기예요. 이 수양제를 포악한 법도도 모르는 포악한 군주로 만들려는 의도가 좀 있었던 걸로 보여요. 상당히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랬던 왕자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죽였을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뭐 물론 정치라는 게 뭐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서로 죽일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당시의 정황상 문제를 죽였을 것 같지는 않다.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문제가 무력으로 중국을 통일하는 데 성공했다면 양제는 뭐를 계통하여 남북 문물 교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남북의 분열을 통합하고 통일을 실질적으로 완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상 대운하를 개통시켜서 남북 문물 교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사실상 남북의 분열을 통합하고 통일을 실질적으로 완성했다고 볼 수 있겠죠. 남북조 이래 강남의 경제적인 중요성은 이미 중원을 능가할 정도로 증대됨으로써 이의 완성을 재촉했습니다. 대운하의 완성을 재촉했죠. 특히 양자간 유역의 쌀을 수도인 장원과 동도, 낙양 등에 직송하는 문제는 사실상 정권의 살이 걸린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는요, 만약에 이 장안, 동도, 낙양에 식량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쌀 가격이 폭등하면서 온갖 재앙이 밀어닥치게 되죠. 이 보급, 그리고 이 도시에 이 배분하는 문제, 이것이 정치에 있어서 중국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양제는요, 대운하의 완공으로 보급로가 정비되자 곧 고구려 대원정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앞서 문제 시기에 뭐 5, 60년간 쓸 세입 물자를 장만해 주었죠. 거기다가 이 남쪽의 쌀을 북경까지 보낼 수 있는 운하도 파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대운하는 사실상 처음부터 수양제가 시작해서 그냥 단시간에 5년 만에 끝난 거는 아니에요. 이미 각 국가에서 남북조 시기에 각 국가에서 운하들을 뭐 여기저기 뚫고 있었죠. 자신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거를 하나로 연결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국의 지형은 서거 동조형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정반대죠. 우리나라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그래서 모든 강들이 동쪽에서 발원해서 서쪽으로 황해로 서해로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라면, 중국의 지형은 서거 동조형,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의 지형입니다. 주요 강들은 3,000m가 넘는 서쪽의 산지에서 발원하여 동으로 흘러가죠. 황하는 곤륜 산맥에서 발원하여 5,463km를 흐르며, 이 양자강은요, 청해성에서 시작해서 장장 6,300km를 흘러 서해로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강도 그렇고 이 중국의 강도 그렇고 대부분 서해에 이제 모이게 되죠. 강은
가장 중요한 일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지역을 남북으로 가르는 경제 및 문화의 이본이 되기도 합니다. 자, 1번과 2번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운송 수단이자 또 경계선이기도 하죠. 운송 수단이자 강은 중요한 운송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지역을 남북으로 가르는 경제 및 문화의 경계선이 되기도 합니다. 대운하는 이들 주요 강, 이른바 백하, 황하, 회수, 양자강, 전당강 등 5대 강의 하류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작업이었죠. 605년부터 610년까지 4차의 공기로 나뉘어 건설된 대운하는 북으로는 북경, 남으로는 항주에 이르는 장장 2000km의 거대한 묵길이었습니다. 이로써 실핏줄처럼 얽혀있던 각강의 지류들이 서로 연결되어 중국이라는 거대한 몸체를 관리하는 대동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을 타고 어느 지역을 이렇게 물건을 팔러 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말에 짐을 싣는 규모와 배에다 짐을 싣는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상 200마리 정도가 실을 수 있는 것을 배 한 척에 몰아서 실을 수가 있겠죠. 사실상 과거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중요한 운송수단은 강이나 하천을 이용한 혹은 바닷길을 이용한 교역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운이라고 해서 세금으로 바치는 쌀을 이제 운송하는 것은 대부분 배를 이용해서 조운선을 이용해서 서울이나 개경으로 보냈던 것이죠. 자, 하지만 백성들의 고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관용수로로 출발했던 대운하를 따라 점차 민간 교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활발한 사람들의 왕래는 중국 내 문물의 교류를 더욱 촉진하여 사회의 일을 재촉했습니다. 그래요. 일이 무엇일까요? 요새도 많이 쓰는 표현이죠. 사회 통합을 재촉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실은 거대한 중국의 다른 문물이 그러하듯이 100년쯤 지난 후에야 맺어질 수 있는 것이었죠. 만리장성처럼 대운하도 역시 그동안 역대 왕조에게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을 통일국가에서 완결을 본 형태이지만 이 운하의 건설에 바쳐진 백성들의 노고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대운하의 양 언덕에는 죽어나가는 백성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뒹굴렀으며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 노역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팔다리를 잘라서 복수복족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팔이 없는데도 복받았다. 다리가 없는데도 그것은 복받은 거야. 너 그 대운하 뚜타가 죽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웃지도 못할 참담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자, 이제 가리네요.
그렇다면 얘를 잠깐만요. 이쪽에다가 보내면 되겠죠.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 수나라는요, 초강대국의 수나라라는 초강대국의 출현으로 동아시아는 팽팽한 긴장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반도에서는 삼국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중국의 분열을 이용해서 고도의 양면 외교, 여기서 말하는 이 양면 외교는요, 뭐 이런 식이에요. 고구려의 사신이 북조와 남조에 같이 파견을 시키는 거예요. 백제의 사신들이 또 남조와 북조 양쪽에 이제 사신단을 보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신라의 사신은 사실상 껴무지로 묻어갔어요. 고구려 사신을 쫓아가는 경우도 있고 백제 사신을 쫓아가는 경우도 있었죠. 사실상 이 바닷길을 당황성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걷기에는 이 신라의 세력이 미약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 양면 외교를 펼칠 만큼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특히 삼국의 선두주자이며 거란이나 말갈족의 지배를 두고 중국과 국경을 다투는 만주의 실력자 고구려의 존재는 수나라에게는 상당히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죠. 한편 서북의 일본도 북주와 북제의 분열을 틈타 강력한 유목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옆에 보이시죠? 바로 돌고래입니다. 수나라는 이 통일의 기세를 몰아 돌궐과 고구려를 주시하였죠. 사실상 왼쪽 눈으로는 돌궐을 무섭게 쏘아보고요. 오른쪽 눈으로는 고구려의 동정을 주의 깊게 주시하는 형국이었습니다. 때마침 돌궐은 가한이라고 불리는 제왕의 지위를 둘러싼 내분의 집사였고 수는 이를 교묘히 이용함으로써 제국을 동서로 분열시키는 공작에 성공했습니다. 그 뒤에 고구려를 보게 된 것이죠. 고구려는요, 이 수왕조가 수립되자 곧바로 사절을 보내 수의 일본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일본이 뭘까요? 그래요. 책봉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남조의 진왕조와의 교섭도 단절하지 않은 채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수나라의 마지막 이 남북조를 통일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었던 남조의 진왕조와 고구려는 계속해서 교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중국의 책봉에서 고구려가 받은 칭호는 요동군공 이 고구려 왕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진이 멸망해버리자 고구려는 방위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이와 연합을 깨하면서 적극적인 대비책을 강구하게 되죠. 바로 돌궐과 연합체제를 어떻게 보면 군사 동맹을 맺어서 적극적인 대비책을 강구하게 되죠. 수나라가 고구려의 영향권에 있는 거란, 말간 등에까지 세력을 뻗쳐옴에 따라 요소 방면으로의 진출을 노리는 고구려와 충돌을 빚게 되었습니다. 삼은요, 왕 이름이에요.
598년 요소를 선제 공격하였고 수 문제는 30만 대군을 일으켜 수륙으로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결과는 수의 참패였죠. 고구려는 다시 형식적인 의미의 사죄 사절을 보내 이 사태를 진정시켰죠. 자, 그렇다면 3번 왕은 누구일까요? 광개토대왕이요? 아니, 이 시대하고는 약간 좀 이미 돌아가신 지 꽤 되셨죠. 아, 여러분들이 이분을 아시나요? 이 영양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수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상 요소를 선제 공격해서 반응을 보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수 문제는 30만 대군을 일으켜서 30만 명을 동원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겠죠. 여하튼 30만 대군을 일으켜서 수륙구로 이제 침공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문제의 이 30만 대군은 사실상 고구려군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사실상 돌림병으로 죽고요. 전염병이라고 하죠. 그 돌림병, 뭐 풍토병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물을 마셔서 돌림병, 전염병으로 인한 이 죽음과 또 이 수군도 파견을 했는데 당시에 이 파도가 높게 인한 태풍이 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 북쪽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시기엔 이 태풍이 아마 지나갔던 것으로 보이고 이 괴멸이 되어버려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고구려군하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돌림병으로 죽어나가고 태풍으로 이 함대가 무너지는 그런 참담한 경험을 맛보게 되죠. 자, 그렇게 하면서 수나라는 이제 참패를 하게 됩니다. 이 양제는요, 다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고구려 침공에 매달리게 됩니다. 매달렸다는 표현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서 한번 안 쓰는 표현이 아니까 이런 강의할 때는 별로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그냥 써봤어요. 607년에 어느 날 양제가 돌궐 가한의 막사를 방문했는데요. 때마침 그곳에 머물고 있던 고구려 사자와 마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돌궐과 고구려의 연합은 수로서는 커다란 위협이었죠. 만약에 동쪽의 고구려와 서쪽의 돌궐이 서북쪽의 돌궐이 동시에 수나라로 쳐들어온다면 수는 그 당시에 수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웠죠. 이 연합을 최대한 끊어야지만 수가 국가로서 존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 고구려의 남하를 경계한 백제와 신라의 요청은 좋은 명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뒷날 수는 백제에게 고구려의 동정을 탐색하는 일을 의뢰했었죠. 그러나 백제는 막상 수의 침공 때에는 중립을 지켰습니다. 612년 1월 드디어 양제는 고구려를 군신의 예를 어기는 자라고 실책하면서 대규모 원정을 감행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네요. 이 수 문제가
이 고구려를 치는 과정에서 이 고구려 왕에게 영양 왕에게 이제 그 사신을 보내요. 그리고 밀지를 보내죠. 그 밀지 내용은 수에 입주해서 고구려 군왕은 예를 표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리고 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상 영양왕은 요소 방면으로 선제 공격을 감행했던 것이죠. 그리고요, 이 고구려를 군신의 예를 어기는 자라고 실책하면서 대규모 원정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 대운하의 북쪽 종점인 북경에는 113만의 대군이 집결했고요. 보급 부대의 숫자는 그 2배였다고 수사에는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39만, 잠깐만 있어봐요. 우리나라 육군이 40만? 50만?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의 10배가 대단하네요. 2배를 넘었다고 합니다. 339만. 대단하죠? 병사들의 행렬은 장장 480km에 달해서 출발에만 4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40일. 대단하네요. 수군 정예부대 4만 명도 산동반도를 떠나 어디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어디일까요? 예, 바로 평양으로 진격해 들어갔죠. 육군은 요하를 건너 일본을 공격함으로써 서전을 장식하게 되어 자, 어디를 공격했을까요? 바로 요동성입니다. 그러나 요하를 건널 때부터 이동식 다리인 부교가 설계착오로 짧게 만들어져 전쟁도 하기 전에 많은 사상자를 낸 데다가 이 요동성의 철통 같은 방비는 대군의 3개월간의 공격에도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군도 이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 외곽까지 진격했으나 고건무가 지휘하는 결사대 500명의 습격을 받아 대패했죠. 수나라 군대는 할 수 없이 30만 정예로 이를 편성하여 평양성 공격에 나서게 됩니다. 별동대를 편성해서 평양성 공격에 나서게 되죠. 이때 고구려의 총지휘관 을지문덕은 수의 어디를 깊숙이 끌어들인 후 일시에 선물하는 작전을 세워놓고 예정된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수의 별동대를 깊숙이 끌어들인 후에 일시에 섬멸하는 작전을 세워놓고 예정된 후퇴를 거듭했었죠. 수나라 군대는 하루 8번 싸워 8번 이기는 승전을 거듭하며 평양성에 닿았습니다. 회심의 미소를 띄우며 이 평양성 북방 30리에 병영을 설치한 수의 명장 우중문에게 을지문덕의 시한수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문맥 속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수나라가 그 339만의 병력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빼앗은 성이 몇 개일까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죠. 제가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들리네요. 수업 참 어렵네요. 이 비대면 수업이라는 게 좀 그러네요. 그래요. 항상 보면. 자, 몇 개의 성을, 고구려의 몇 개의 성을 차지했을까요? 수나라는 339만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도 고구려의 성 하나를 넘지 못했습니다. 어느 성도 빼앗지 못했어요. 이 요동성에서 3개월간 그냥 뭐 공격을 해보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도 보고 뭐 이간질도 시키고 뭐 여러 작전을 다 써봐도 이 요동성을 깨트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별동대들이 지나갔다고는 하지만 성 하나 차지하지 않고 뒷목이 땡길 텐데 이거 언제 후방에서 또 고구려군이 내 목을 노리고 있을까 두렵지도 않았나 봐요. 그냥 냅다 평양성으로 달리기만 했었죠. 야, 행군이 너무 늦다. 그러면서 부하들이나 닭달질하면서 그냥 앞으로 뭐 성이 있다고 통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평양성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별동대가 꾸려진 이후에 행군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식량을 버리는 경우도 많았었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는 군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사실은 한자로 읽어야지 제맛이 나요. 이게 한글로 읽으면 이게 뭐 칭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부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뭐 좀 그런데 그래도 한자를 가지고 강독을 하면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끼실 것 같아서 일단 한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귀신 같은 책략은 전문을 꿰뚫고 기묘한 계산은 지리를 통달했도다. 싸워서 이긴 공이 이미 높았으니 만족함을 알아서 그치기를 바라노라. 청유형이네요. 그래요. 사실상 고구려의 문장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사람을 글로 평가하고 글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력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편지를 받아들이고 우중문은 서둘러 총퇴각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깨달음은 너무 늦은 뒤였죠. 고향을 멀리 떠나온 수나라 병사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고구려의 복병은 퇴각하는 수나라의 병사들을 사면에서 공격해 댔습니다. 고구려는 패주하던 수나라 군대가 살수 청천강을 반쯤 건넜을 때 막아놓았던 강물을 일시에 터트림으로써 수나라 군대를 거의 괴멸시켰죠. 30만에 달하는 별동대 중에 살아서 돌아간 자는 고작 2,7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세계 전투사에 빛나는 살수대첩이라고 하죠. 자,
수의 몰락을 보도록 하죠. 1차 원정에서 뼈아픈 참패를 당한 양제는 다음해에도 또 그 다음해에도 고구려 원정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을 뿐이죠. 수나라 백성들 사이에서는 요동에 가서 개죽음 당하지 말자는 노래가 유행했다고 해요. 중국 차트 1위를 달리는 노래 제목이 바로 요동에 가서 개죽음 당하지 말자라는 유행가였죠. 백성들은 더 이상 무모한 고구려 원정에 동원되어 헛되이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민심이 떠난 것을 알아챈 지방의 유력자들도 수왕조를 외면하기 시작했죠. 2차 고구려 원정에서 수군이 급거 철수하게 된 것도 사실상 보급을 담당했던 이 사람의 반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양현감의 반란 때문에 수군이 사실상 2차 고구려 원정에서 수의 수군이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수나라는 거듭된 고구려 원정의 실패를 계기로 몰락의 길을 치닫게 되었습니다. 각지의 반란으로 궁지에 몰린 양제는 강도에서 시국을 점치고 있던 중 결국 자신의 친위제장 우문 화급에게 살해당함으로써 50년의 생을 마쳤습니다. 그때가 618년, 수가 건국된 지 불과 이래 37년이 경과하고 있었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당나라가 건국하게 됩니다. 얘를 이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자,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 당나라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죠. 이 동아시아 세계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그 공통점으로 일본, 유교, 불교 등의 보편 문화. 자, 일본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한자입니다. 이 동아시아 문화권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점으로 사실상 한자, 유교, 불교 등의 보편 문화, 그리고 이번적 지배체제, 다시 말하면 율령적 지배체제, 그리고 삼으로 엮여진 국제질서 등을 꼽고 있는데요. 자, 국제질서라니까 이거는 외교관계를 얘기하는 거겠네요. 그러면 이 당시의 외교관계는 결국은 책봉과 조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엮여진 국제질서 등을 꼽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당해 제국 속에서 더욱 공고해졌죠. 618년 당 1번은요. 수나라 말의 반란에 가담하여 양제를 몰아내고 황태손 양유를 황제로 삼았다가 마침내 권력을 찬탈하여 당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당고조 이연이라고 합니다. 그는 왕조 수립 이후에도 전국의 군웅을 굴복시키는 데 평생을 보냈죠. 실제로 당 제국의 기틀을 확립하고 동아시아를 제압하는 세계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사람은
그의 아들 누구였습니다. 그래요. 바로 태종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이름은 이세민이었죠. 그는 이미 20대에 뛰어난 지략과 대범한 성품으로 왕세충, 두견덕 등 군벌을 제거하는 무공을 세움으로써 당 왕조 창업에 숨은 실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둘째 아들로 이른바 왕조 계승의 정통성은 그의 형 건성에게 주어져 있었죠. 태종은 꾀를 내어 아버지 고조를 찾아가서는 형 건성과 동생 원길이 자신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멋들어진 연극을 하게 됩니다. 깜짝 놀란 고조가 이들을 급히 부르게 되고 다음날 새벽 현무문을 들어서던 이들 형제는 무참히 살해되게 됩니다. 현무문은요, 이 장안성의 북문으로 황제가 거처하는 대명궁에 출입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이었습니다. 세민은 건성의 신복이었던 현무문의 수비대장 상하를 미리 매수해 두었던 것이죠. 이를 현무문의 변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그의 나이는 28이었습니다. 연호를 따서 정관이 치라고 불리는 이 태종의 통치기는 요순우 3대에 버금가는 태평성대로 평가되며 그의 탁월한 정치는 후대 제왕들의 모범으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치세 23년간 신하들과 나눈 문답을 기록한 정관정료는 제왕학의 전범으로 알려져 있죠. 이 태종과 관련된 얘기는 이세민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주 무궁무진해요. 거의 소설이 한 편 나올 정도로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이 중국에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 메뚜기 때에 이 피습을 많이 당하죠. 이 메뚜기 때는 한번 휩쓸면 농작물을 다 먹어버리죠. 나만 아는 게 없다고 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거는 경험은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간 논밭은 그냥 폐허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를 보고 그러한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인해서 농사가 이제 완전히 끝났죠. 그걸 보면서 당태종이 그 메뚜기를 직접 입으로 가져와서 삼키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제가 잊어버렸네요. 메뚜기 당태종 그렇게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나올 걸로 나오지 않나? 한번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네요. 자, 637년 정관율령 격식이 편찬되어 종래의 법 개념을 율령 격식의 형태로 완성하게 됩니다. 이 율령 체제란 사실상 1인 율과 2인 영을 근본법으로 하는 성분법 체계입니다. 율은 사실상 지금의 형법인 것이죠. 지금의 형법에 해당하는 율과
행정법에 해당하는 령을 근본법으로 하는 성문법 체제입니다. 여기서 이 격은요, 율령의 보충 규정이고요. 식은 율령의 시행 세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율령 격식을 통해서 법체제, 법체제, 성문법 체제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겠죠. 진율, 진나라의 율, 한나라의 율이 있었고, 특히 북제의 하청율령에서 기본 구조가 확립된 후 당률로 완성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율령적 지배체제는 동아시아 각국의 율령과 국가 지배체제에 많은 영향을 주었죠. 삼성 육부로 권력을 나누어 입법, 심의, 집행하는 중앙관제, 18세 이상의 장정에게 토지를 고르게 나누어 주는 앞서 수나라 때 배웠던 건데요. 바로 균전제죠. 고르게 나누어 주는 균전제의 토지제도, 이로부터 추출되어 국가 재정의 기반이 되는 사회세제, 사회세제는 뭐라고 했었죠? 그래요. 조용조라고 했었죠. 의 세제, 농민들이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발발하면 출병하는 이 5번의 병제 등이 율령체제의 근간이었습니다. 바로 부병제라고 볼 수가 있죠. 모든 백성들이 군인이고 이 농사를 짓다가 평상시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출병하는 부병제가 이 시기에 군인을 보급하는 체계였습니다. 자, 이 국내 체제를 정비한 태종은요, 대원정을 감행하게 됩니다. 북방 돌궐의 분열을 유도하여 세력을 약화시키고 서방의 토욕혼과 서남의 토번, 멀리 서역의 고창, 구자까지 정복함으로써 이민족 수당들로부터 청가한이라는 칭호를 얻었죠. 천자인 동시에 가한인, 즉 한족의 황제인 동시에 북방민족의 맹주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더 할까 하다가 좀 장시간 동안 그 수업이 진행돼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수업을 이제 여기서 하려고 하는데 정리하자면이 제가 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냥 날려버렸네요. 가끔씩 그런 실수 이렇게 합리화가 안 되죠.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 오늘은 8강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그 주차 과제를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바람이 있어요. 근데 뭐 바람이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에서 사실은 이 수의 재통일이 가지는, 중국사에 가지는 의미, 동아시아사에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대운하 건설의 빛과 그림자가 있죠. 우리가 어떤 것에 빛만 본다거나 그림자만 봐가지고는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운하에는 분명히 장점이 있고요. 또 대운하 건설이 가지는 단점이 있어요. 이 모두를 아울러서 평가를 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빛과 그림자가 무엇이고 이 대운하 건설 같은 여하튼 빛과 그림자를 통해서 한번 평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이 세 번째로는 이 고구려 원적 실패로 인한 수의 몰락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관의 칠한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과제와 문의는 반드시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Gmail을 쓰는 이유는요, 학생 메일은 더더욱이나 Gmail로 이제 받기로 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뭐 어느 특정 업체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겪었던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는 게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행정 메일과 학생 메일을 구분하기 위해서 라고 얘기를 했지만 좀 여러분들이 의아할 것 같아요. 뭐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저번 학기까지 네이버로 받았었어요. 그리고 학교 측에도 전부 네이버로 줬었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보내주셨는데 간해를 보내주셨다는데 제가 받지 못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 과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스팸 메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정말 난감해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스팸 메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한번 다른 식으로도 해봤는데 여하튼 어렵더라고요. 스팸으로 그 기준이 뭔지 스팸 메일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스팸으로 처리돼서 상당히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지메일로 보내주십사 부탁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수업이 끝났네요. 아마도 대면 수업은 정상 수업인가요? 대면 수업인가? 뭐 여하튼 뭐 정상 수업이든 대면 수업이든 뭐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뭐 며칠째 또 100명이 넘어가네요. 그래요. 뭐 하지만 열심히 해야죠. 자, 여하튼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고 장시간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